네, 김대건 신부의 서한 개정판을 발행한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신년을 맞아서 김대건 신부의 편지에 대해서 신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먼저 이 김대건 신부가 남긴 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요, 저희에게 남겨진 편지가 현재 21통으로 조사되어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2통은 유실되었고요. 19통을 여기 모아가지고 예. 원문과 그리고 번역본을 간행한 거거든요. 예. 이 편지들은 이미 1996년에 김대건 신부님 순교 150주년에 한번 초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때 선배 신부님들 모두 이렇게 돈도 모아가지고요,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승용 신부님께서 환독해 주셨고, 정진석 추기현님께서 번역하면서 최석우 몬시뉴께서 감수하면서 좋은 책이 나왔었죠. 예. 그것을 이번에 그때 이제 판독이 잘못된 것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흑백 복사본으로 판독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칼라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고 새로 이렇게 오류된 철자들을 고치고 번역 가운데 새로운 지명들 발견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편지는 1842년에 신학생 시절에 처음 쓰시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46년 순교하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생활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래도 이 개정판 발행하신 이유가 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신년을 맞아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초판이 진작 20여 년 전에 절판이 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주로 대역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부 연구자들에게 구입이 됐고 이미 절판된 상태라서 이번에 희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 좋은 내용을 함께 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또 주석을 이렇게 손을 보고 해가지고 올해 많은 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판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또 뭔가요? 네, 무엇보다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예.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라틴어 발음으로 음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못 찾아낸 지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옛날엔 보인사라고 하는 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경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남경에 여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절을 들려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보인사가 보은사라고 하는 절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고이왕탑이라고 하는 그 탑 이름을 이번에 아륙왕 탑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이런 식으로 건초사, 창간사라고 하는 절 이름들을 명확하게 고증했고요. 예. 또 과거에는 최우라고 하는 황제 이름 나왔지만 적오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찾아내서 그 인물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류를 좀 수정했고 그리고 네. 우리 신자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개정판을 발행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 이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꼭 읽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신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읽을 때 하고요. 이번에 예.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읽을 때 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신학생 시절의 젊은 그 용덕과 그 신덕이라 그러죠. 과거에 그 믿음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신년을 지내면서 이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듯이 읽는 것이 영적 독서로서도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 설에 그걸 훈춘기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장춘을 거쳐서 훈춘까지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북로, 육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을 김대건 신부님 모색하시거든요. 근데 음력설을 그 지역에서 지냈나 봐요. 그 지역에서 그 밤에 귀신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나 봐요. 자정을 네. 지날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귀신을 맞이해야 된다고. 근데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혜롭고 기지가 있으셨어요.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귀신에 접해 있어.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어?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하면서 그걸 거부하시고 예. 이제 그대로 잠이 드셨던 대목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대목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호랑이나 이런 이렇게 짐승들. 사악한 예. 짐승들을 이렇게 내쫓기 위해서 서로 교대로 밤을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김대건 신부의 서한 수치인 받는 사람을 보면요. 스승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조선을 관할하는 이 주교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마지막 편지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그 리브아 신부님이 당시에 그 마카오 대표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표로 계셨어요. 예. 당연히 이제 마카오 임시신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그 리브아 신부님께서 말하자면 김대건 신학생을 책임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리브아 신부님께 가장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하고 그 남경조약에도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라고 하는 보고들을 상당히 자세히 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세 통을 우리 스승 신부님들께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이미 체포되고 순교할 것을 아셨는지요? 나중에는 당신이 만났던 스승 신부님 네 분에게 공동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예.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 한글로 남긴 마지막 편지문을 보내거든요. 예. 그것을 회유문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이렇게 회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돌려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로 그걸 예.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좀 돌려서 마지막으로 김대건 사제의 뜻을 알려달라고 돌려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유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대목들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정말 창조신앙이라 그럴까? 하느님, 천주신앙과 순교신앙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엔 슬프지만 장차 나중에 더 훌륭한 사제를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줄 거다 이러면서 예. 당신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시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 교우들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한글로 유일하게 쓰셨기 때문에 예. 우리들에게 어쩌면 주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이 25살 나이에 사제로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 짧은 생애와 이 우리에게 남긴 21통의 서한이 좀, 그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생명과 사람을 만든 하느님을 공경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아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서한집 꼭 한 권씩 간직하고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쉬는 시간 이어서 제2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발표는 고려대에 계시는 강은진 선생님께서 1930년대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 속에 새 인물, 새 인물이란 정지용, 윤영중, 이동구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일반인인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이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 논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공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 속의 새 인물 정지용, 윤영중, 이동구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 인물을 지금 화면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을 대표하는 이 인물들이 말했던 내용을 뽑아서 한 문장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작가적 표율성을 초연히 실력 발동할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영중 신부의 경우에는 가톨리시즘은 자본주의의 반려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대표 문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구의 경우에는 가톨릭적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는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의 문단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이 일어났던 1933년, 구체적으로 이 1년간 우리나라 문단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그 속에서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1933년에 우리나라 문단은 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왼쪽의 글씨인데요. 일제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우리나라 문단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탄압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 저는 여기다 입체적 운동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정말 치열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의 그 상황들을 뽑아서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특히 1930년대, 20년대 말부터 1930년대의 문단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첨예한 좌우익의 대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카프라고 하는 문학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뭐 이런 그것의 약자인데요. 다시 말하면 계급주의 문학, 사회주의 문학을 하던 그런 문인들의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카프가 일제에 굉장한 탄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놓고 이 카프가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 운동을 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계급을 어떤 혁명을 통해서 역전시켜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들을 굉장히 극심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차, 2차 검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차 검거 때 아주 많은 카프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대거 일제에 의해서 검거가 됩니다. 1933년은 이 카프 2차 검거와 그리고 1935년에 카프가 결국은 백기를 들고 스스로 해산계를 제출하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프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1933년에는 여기 지금 박영희, 신유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박영희와 신유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도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카프를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태맹계를 제출하는 등 굉장히 내부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1933년에 카프는 이 조직력을 기반으로 창작과 비평에서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특히 이때의 카프의 수장을 맡고 있었던 이제 오늘 또 주요하게 다루어질 인물인데요. 임화라고 하는 카프의 수장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부를 공격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이런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더니즘 문학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1930년대 문단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시기였는가를 말할 때 첫 번째는 좌우익의 대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더니즘이 꽃을 피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지용과 김기림입니다. 그래서 김기림은 비평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을 꽃피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정지용의 경우에는 시에서의 모더니즘을 정말 화려하게 꽃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문예 이론을 바탕으로 무장한 그러한 모더니즘 비평, 그리고 지금 읽어도 전혀 옛날 시 같지 않게 그런 세련됨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시, 이것이 등장해서 정말 문단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김기림, 정지용 이렇게 들 수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이 당시 문단에 미쳤던 영향력은 그래서 실로 굉장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꼽히는 것이 동반자 작가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그 카프의 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카프에서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의제 중에 하나가 동반자 작가 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동반자라는 개념은 카프를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파트너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동지이고 누가 적인가를 가르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카프와 비슷한 노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오히려 그것을 위기 타겟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계급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그 카프가 지니고 있었던 위기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것이었는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작가 논의는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과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카프 내부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싸움만을 한 것이 아니라 문학에서 어떻게 이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을 문학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담아낼 것인가, 어떤 창작 방법론을 바탕으로 문학을 미래적인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문단의 흐름, 이 속에서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이 등장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보셔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이 논쟁은 정파적인 요구 또 문학사적 어떤 연속성 이런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굉장히 돌출적인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하면 그 개연성이 조금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논쟁이 갑자기 등장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논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비슷한 논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비슷한 전례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제가 여기다가 뜬금포라는 말을 썼는데요. 뜬금포 종교 문학 논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그러면 왜 갑자기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이 벌어졌는가라는 점이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바로 이 가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이 되면서 시작된 논쟁입니다. 이 가톨릭 청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1933년 6월에 창간이 되었고 36년에 자진 폐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복간을 했습니다. 1947년에 복간을 했다가 휴관과 속간을 하고 71년 8월에 폐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 왜 가톨릭 청년이 이렇게까지 논쟁을 일으킬 만한 위치에 있었는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청년은 문예 잡지가 아니고 가톨릭 신앙인을 위한 교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가톨릭 신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생활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그 종합 교양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문예란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문예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청년의 창간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지용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가톨릭 청년이 6월 10일에 창간 호가 나왔는데 그 이틀 전에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니셜들이 Y, C, P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가톨릭 청년 관계자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하게 큰 어떤 출사표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적 입장에서 어떤 잡지를 내어보고 싶은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격을 논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라는 분이 너무 종교하는 것도 효과가 적다라고 할 때 C라는 분이 너무 사회 하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회 하는 것 같아서라는 말은 누가 이것의 주체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프, 사회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을 했던 카프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이 종교 잡지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도 어느 정도는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논의를 거듭해 오다가 비판과 문학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글을 얻어다가 싣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자체가 검열하자. 이건 이제 일본 당국이고요. 일본 당국의 또 검열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Y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 작가가 순수한 가톨릭 작가가 나올 때까지 터전으로 곱게 기다리고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가톨릭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개념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톨릭 청년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문단에 나왔을 때 어떤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톨릭 청년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편집 주간이자 가톨릭 청년사 사장으로는 윤영중 신부, 그리고 편집위원으로 정지용, 이동구, 장면, 장발 이런 분들이 주요 편집진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 장발과 같은 경우에는 장면은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를 지냈던 그분 장면이 맞고요. 장발과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장발은 가톨릭 그 미술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 편집진 외에도 주요 필진으로는 정지용, 이동구, 김기림, 이상, 그리고 신석정이나 유치원, 이학수, 허보 같은 사람들이 가톨릭 청년의 시를 게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청년은 문예 잡지라고 할 수 없고 가톨릭 신앙인을 위한 종합 교양지였는데 문단에서는 이 가톨릭 청년의 창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일단 보면요, 그 정지용, 허보와 같은 가톨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톨릭 청년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조선 시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수한 제목들이다라고 주목을 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언제 실렸냐면 가톨릭 청년이 한 2호를 내고 나서 6, 7, 2호, 3호 정도를 내고 나서 나온 그 기획 기사였는데요. 밑에 일 기자라고 지금 필자의 명이 써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가톨릭 청년의 창간을 계기로 해서 어디 한번 가톨릭시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기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글이고요. 그래서 각 방면에 여기 중요한 것은 가톨릭 청년을 초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가톨릭 청년을 초점으로 해서 가톨릭 전반에 대한 각 방면의 비판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톨릭 청년이 초점이 되고 겨냥한 지향점은 가톨리시즘 전반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비판보다는 어떤 교회나 그 가톨릭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기사에는 임화라고 하는 아까 제가 당시에 카푸의 수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임화라고 하는 당대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인이자 비평가이자 혁명가였던 이 임화가 이 기획의 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이 지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톨릭 문학 비판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한 7개의 소제목으로 된 기획 그 평문을 싣습니다. 자세히 좀 더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그 소제목들을 제가 썼는데요. 현대 문화에 있어서의 가톨리시즘의 위치, 그리고 현대 문화와 가톨리시즘 등등 5개입니다. 5개의 소주제이고 총 7회에 걸쳐서 이 가톨리시즘 비판문을 싣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임화가 굉장히 당시에 카푸의 수장으로서 공격적으로 외부와 논쟁을 벌이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제목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톨릭식 문학을 넘어서 가톨릭 종교 비판으로 확장되었던 그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화의 비판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당대에도 있었는데요. 아직 가톨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임화가 가톨릭 청년의 창간만을 보고 대대적으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약간 그 의도를 의심을 받았는데 그 임화의 비판은 사실 문학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다소 신경 예민의 소치다. 모더니즘만 있을 뿐이지 가톨리시즘은 없었다. 이렇게 내부적인 비판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학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임화가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원색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인 과오 같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톨릭의 신부 교사들이 성당의 종을 난타하면서 뭐 독일을 경멸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던가 당장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다던가 전쟁을 부추겼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도 이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런 글들을 씁니다. 결국은 뭐 파시즘과 야합하는 것이 가톨리시즘이고 또 전쟁을 옹호하고 자본주의의 앞에 서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바로 가톨리시즘이다. 이런 논지를 펼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로 보면 이만은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비판을 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종교와 순수문학 이 두 가지 진영을 다 겨냥해서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지용과 윤용중 신부, 당시 가톨릭 청년의 편집을 맡고 있었던 이 두 분이 당연히 좋은 반응을 보일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기적인 사실이 거의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용은 이마의 비판이 나오자마자 한 개의 반박이라고 하는 반박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략적으로 나는 여기 보면 나는 그 일개 그 가톨릭 잡지에 왜 이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또 제기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써 있고 조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나는 가톨릭 작가적 표일성을 초연히 실력 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정지용이 가톨릭 작품들을 간간히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가톨릭 작가로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론이 굉장히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평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유유히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내면서 정지용은 이 가톨릭 시즘 그리고 문화에 대한 반박을 윤영중 신부에게 맡기게 됩니다. 정지용이 실력 발동하겠다고 한 것을 계기로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실제로 가톨릭 청년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가톨리시즘 시를 창작하고 발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지용 시에서 종교 시를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뭐 어떤 편을 포함시켜야 되는가도 연구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지면이 가톨릭 청년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용의 경우에는 가톨릭 신앙서 번역에도 굉장히 열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고 하는 그 번역문은 가톨릭 청년 청간호부터 14회에 걸쳐서 연재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윤을스 신부님에 의해서 1942년 준주성범으로 번역서가 출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의 번역은 준주성범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완덕독본에도 방직어라고 되어 있는 필자가 정지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좀 밝혀냈습니다. 정지용이 가톨릭 신앙서에 대한 탐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보면 당시 1928년에도 거의 다 수준 있는 가톨릭 서적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스스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이 가톨릭 청년에 수록했던 글들을 보면 시뿐만이 아니라 번역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문학을 창작하고 발표할 때는 정지용 내지 지용이라고 하는 필명을 썼고 신앙서에 관련된 것들, 신앙에 관련된 글에는 방제각 또는 방직어라고 하는 필명을 구분해서 사용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지용의 가톨리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신비주의에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학문적 탐구로 시작해서 문학적 실천으로 이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가톨리시즘 문학을 근대적인 형태로 등장시켰던 공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중 신부는 정지용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입장에서 이마의 글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문들을 조금 형태를 보시면 이마의 글을 조목조목 인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윤영중 신부의 반박은 임화가 오해하고 있고 이마가 저지르고 있는 오류를 조목조목 바로잡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윤영중 신부가 얘기하고 했던 것은 가톨릭은 정치적으로 중용이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가톨릭은 부르주아지나 제국주의의 사상적인 무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 사상적으로는 범세계적 인간애를 추구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가톨리시즘 대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윤영중 신부의 비판의 글에 대한 의의를 제 논문의 일부에서 발췌를 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교회 입장뿐만 아니라 왜 이 반박문이 중요한가? 이 윤영중 신부의 글 이후에 문학 논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윤영중 신부의 글에 반박하는 홍효민이라든지 황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구는 우리 문학사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사실도 파악하는 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구의 경우에는 가톨릭 청년의 창간호에서부터 이 가톨릭 문학 이론을 정립하고자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가톨릭은 문학을 어떻게 취급할까? 이 글이 바로 가톨릭 청년 창간호에 들어있었던 글인데 여기에서 이동구는 가톨릭 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가톨리시즘 문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종교적 이지주의였는데요. 낭만주의나 어떤 고전주의에서 가톨리시즘 문학을 그들의 아류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독립적이고 조금 중요한 문학 이론으로서 정립하고자 했던 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구가 제시한 가톨리시즘 문학론의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문학사 최초의 가톨리시즘 문학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톨리시즘 문학론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에 가톨릭 작가들의 존재를 문단에 드러내고 그들을 문학장의 한 축으로 등장시키고자 했던 여러 노력을 경주했던 그런 공로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며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리시즘 문학 작품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담론이 선제적으로 형성되었던 그런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톨릭 종교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이 바로 가톨리시즘 문학 비판과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문학과 프로 문학이라고 하는 그 당대 문단의 대결적인 구도가 가톨리시즘 문학 그리고 마르크시즘 문학이라고 하는 구도로 확장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구의 논의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동구는 이 논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우리나라의 가톨리시즘 문학의 장을 이론적으로 형성하고 또 작품적인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이후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평론이나 이론 번역 그리고 해외 가톨릭 작가 소개와 같은 여러 그 시도들을 가톨릭 청년 지면을 통해서 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 이후에는 그러면 논쟁이 끝나고 어떻게 되었는가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점인데요. 이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리시즘 문학 및 문학 이론의 번역이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낭만주의나 휴머니즘 담론의 내적인 형성 논리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근대적 형태의 가톨릭식 문학을 등장시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종교문학 담론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과 문학성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가톨리시즘 문학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은희 선생님께서는 1930년대 이마등 카프 진영의 가톨리시즘 비판에 대해 정지용, 윤영중, 이동구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신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김윤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네, 똑같이 토론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윤선입니다. 자, 토론문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지 되나? 예, 같이 한번 공유, 그 홈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강은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진 선생님의 발표 논문, 오늘 논문을 그대로 읽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이제 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PPT로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 글은 1930년대 한국 가톨릭 시즘 문학 논증 연구에 대한 논문을 요약하고 소개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발표자 선생님의 학위 논문을 가톨릭의 장으로 옮겨와서 소개하고 검증받으며 또 이를 심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에 앞서 가톨릭 문학을 대상으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이 오문이더라도 제가 놓친 부분은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그래도 간단하게 질문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질문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추후 연구와 또 우리 가톨릭 문화 연구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한다는 데서 의미를 두고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박사 논문과 또 평소에 제가 가톨릭 문학에 대해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의문들은 선생님의 발표문 6장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공감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선생님의 논문에서 그동안 문단에서 또 문학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에서조차도 좀 주목받지 못했던 새 인물 정지용과 인영준 신부님과 이동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톨릭 문학 연구에서 또한 가톨릭 교회사 연구에서 의미 있는 그런 성과였다라고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 내지는 소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 세 분 다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라서요. 더 관심을 갖고 선생님 발표문을 또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한국문학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이렇게 지역적인 것으로 연구 주제가 많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톨릭 문학에 대한 연구가 한국 문학 연구에서는 그렇게 각광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가톨릭 문학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가톨릭 비평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비평 연구는 거의 그나마 더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비평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다라는 거에 대해 더 반가웠고요. 감사드립니다. 1930년대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문학이 사실은 꽃피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평이 본격화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평의 시대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카프가 있었습니다. 카프 문학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 요청이기도 했고요. 이 시대 한국 문학과 한국 가톨릭 문학을 다시 고찰해야 한다면 카프와의 어떤 대결, 카프와의 어떤 비평 논쟁, 이것이 갖는 그 대결의식으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 발표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제가 소감을 좀 마치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실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나 이 발표문에도 사실 새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이마에서 출발해서 이마를 어떻게 이제 대결을 했나,
이마와 어떻게 갈등을 했나 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의 장을 통해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선생님이 아마 학위 논문이라서 어떤 학위 논문이 갖는 한계라던가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의 카톨릭 문학 비판에 대한 담론은 한국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많이 하셨지만 한국 근대에 대한 전제가 종교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근대와 가톨릭, 조선의 근대와 가톨릭 문학에 대해서 또 이마는 그 자기의 평론에서 가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지만 개신교나 심지어 불교까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종교들이 근대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했고 그런 이마의 통찰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마의 통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단지 그는 당시 조선의 순수 문학이 부르주아에 의해 봉건적 유죄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대적이지 않으며 이런 면에서 순수 문학을 비판하는 자장 안에서 또 하나로 제기된 순수 문학의 지파로 가톨릭시즘을 거론한 것인지 가톨릭시즘 또는 가톨릭 문학이 이를 더 강화한 가장 문제적인 순수 문학으로 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 당시의 가톨릭 문학의 어떤 부분이 이마에게 그렇게 비추어졌을까요? 카프가 한국 문학계에 남긴 공적을 인정한다면 이마의 비판 역시 가톨릭 시즌 문학론을 촉발시켰다는 어떤 계기로서의 의미보다 더 심화된 의미를 교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마는 한국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산맥을 이룬 사람이고요. 한편 이렇게 가톨릭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마가 우리 가톨릭 문학에 대해서 언급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그 이마가 가톨릭 문학을 어떻게 비판했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어쩌면 한국 문학 안에서 가톨릭 문학이 설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정종입니다. 저는 정종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고 정종을 사실은 제가 대학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X용으로 배웠고요. 대학에 가면서 해금이 되면서 한국 문학에서 복권된 인물이고요. 많이 한국 문학에서 지금은 정종이 복권이 됐고 정종 없이 현대시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정종이 많이 아직은 복권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는 애틋한 인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서 안중근처럼 저에게 문학 안에서는 우리가 정종을 어떻게 복권시킬 것인가가 항상 남은 과제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종 부분을 선생님이 또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반가웠고요. 정종에게 가톨릭 청년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정종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톨릭 근대문학 연구자는 늘 정종에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굳이 가톨릭 청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마로 인해 가톨릭 시즘에 대한 문학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다는 발표자의 평가에 동의하지만 그것까지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정종이었다는 거. 만약에 정종이 가톨릭 청년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마는 가톨릭 문학 논쟁이 어떤 이런 담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정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33년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한계의 반박이라는 글을 주목하셨고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종의 가톨릭 청년 참여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더 강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의 발표문 중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가톨릭 교회의 여력을 봉사한다는 그의 진술, 이 선언문에 나왔던 말입니다. 진술은 문장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겸손의 표현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가 언급했던 가톨릭 작가적 표현성이라는 말이야말로 정종이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 문학에 대해 지녔던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실력 발동하겠다라는 그 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용은 가톨릭 작가적 표일성을 초연히 실력 발동할 것이다라고 표명합니다. 선생님께서는 7쪽에서 정종의 시를 가톨릭 시와 가톨릭 시가 아닌 시로 구분하고 가톨릭 시편이 가톨릭 청년과 시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논자들도 정지용이 신앙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음을 또 선생님은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톨릭시를 창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또 동의하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로서 정지용이 받았던 비판과 압박 때문이었다고, 그것은 왜 창작을 안 했냐, 그 이마라던가 그 이후에 가톨릭 논쟁에서 보여줬던 이런 논자들의 비판과 압박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가톨릭 작가적 표현성을 실력 발동하겠다는 그의 언술이 가톨릭 청년의 종교시 발표로 실천되고 또 끝났다고 여기는 것인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지용이 가톨릭을 전면에 드러내는 시를, 소위 가톨릭 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 창작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한 창작 방법의 변화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가톨릭 시를 굳이 써야 했던 지면, 그러니까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정지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면, 매체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가 가톨릭 청년이 복관되었을 때 다시 가톨릭 종교시를 발표한 이유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지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비로봉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문단에서의 어떤 평가와 우리 가톨릭 문학을 연구한 사람의 평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 정지용의 가톨릭 시와 뭐 단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톨릭 청년에서 가톨릭 시와 이후 동양적 산수시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작품을 이제 비로봉으로 두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선생님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선생님께서 밝혀주셨어요. 완독독본도 정지용이 혹시 번역해서 기고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근거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와 또 필명으로 소개되었던 방직어라는 본명과 또 뭐 그 정지용의 그 번역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드는 의문은 저에게 드는 의문이 과연 정지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필명으로 방직어라고 했는데 방직어 이제 홍용호 신부님도 방직어로 표현을 또 가톨릭 연구는 가톨릭 청년과 가톨릭 연구는 조금 좀 대결의식이 또 있었고요. 홍용호 신부님 가톨릭 청년의 글을 비교하고 나중에 가톨릭 연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과 거기에서 주 활동을 하셨던 거하고 정지용이 가톨릭 연구의 글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라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지용이 가톨릭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방제각이라는 필명을 쓴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방직어라는 거를 보고 그냥 정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는 좀 우리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이제 정지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들었던 건 이제 우리가 시인으로서의 정지용, 그리고 가톨릭 소위 말하는 가톨릭 시인으로서의 정지용 그런 모습을 이제 종교시 특화된 종교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정지용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톨릭인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나중에 산수시까지도. 우리가 그걸 못 밝혀내고 해석을 못 해주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런 연구자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지용의 인종이라는 종교 소위 말하는 종교시가 있는데 그 시를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잘 쓴 작품이에요. 김대건 신부님도 그에 관한 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구자가 없는 거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비평가로서의 정지용의 모습은 선생님의 논문에서 특화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모습을 분류한다면 선생님이 혹시 이 세 모습의 어떤 정지용에 대해서 논문에서 말씀하지 못하셨지만 덧붙이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더 묻고 싶은 건 많았지만 정중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윤영중 신부님에 대한 것도 오늘 아주 발표 들으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중 신부의 논의가 문학론으로서 문학 비평으로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해줬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비평으로서 윤영중 신부님을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남고 오히려 윤영중 신부님이 가톨릭 문학을 위해서 애썼던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6번 이동구에 대한 어떤 논문은 이 부분은 이동구야말로 선생님께서 가장 이렇게 잘
언급해 주신 정말 비평가, 여기서 3명 중에 비평가를 뽑아라 하면 이동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동구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가톨릭 비평사를 쓸 때 꼭 거론되어야 할 인물이 이동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단과의 거리, 또 뭐 문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저도 가톨릭 문학사를 강의할 때 꼭 거론한 인물이 이동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잘 이번에 정말 써주신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동구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안 좋은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이제 가톨릭 이런 문학 이론을 정착하는 것이 끝났다, 안타깝게 종결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솔직히 말하면 이동구 이미 글을 쓸 수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미 30년대까지 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43년의 이동구의 사망까지를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종결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이제 질문 한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표문 전체에 대한 질문이자 이 분야를 연구한 선생님의 어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어떤 석사 논문을 뭘 쓰셨는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마 연구를 쓰셨더라고요. 이마와 이 오늘의 연구는 극과 극이거든요. 극과 극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너오시게 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뭔가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말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 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30년대 당시 카톨릭시즘 문학 논쟁을 통해 문학 창작과 연구에서 현재까지도 가톨릭시즘이 의미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톨릭시즘이 한국 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견을 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선생님의 연구 방향 및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가톨릭 근대문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김윤식 선생님의 어떤 연구와 지적, 의견, 그나마 김윤식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몇몇의 연구자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었던 토대 마련,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나름 가톨릭 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지적해 주신 이 분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연구의 부진은 현재 더욱 가톨릭 문학에 그들만의 활동으로 치부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톨릭 문학 연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들이 지향해야 할 바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정지용이나 윤영중 신부님, 이동구를 통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발표문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을 듯합니다. 뜻깊은 연구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이 연구를 비롯해서 후속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가 한국 가톨릭 문학과 우리 가톨릭 교회, 한국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김 선생님께서는 사실 발표문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 이후에 선생님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답변으로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네. 네. 2시간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 짧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윤선 선생님께서 해주신 정말 그 토론문으로서는 정말 긴 토론문인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제 소감도 물어보셨지만 굉장히 외로운 싸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외로운 길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할 분도 없었고 지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 등께서도 거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시작해서 혼자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였는데 김윤선 선생님께서 저의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연구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요.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귀한 지침이자 등대 같은 그런 의견으로 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질문과 의견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나 이 논쟁이나 이 가톨릭신 문학론 당대에 제출됐던 담론이 임화와의 대결적인 상황으로만 너무 관점이 축소된 것이 아닌지, 너무 한정적인 관점으로 본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논문은 논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가톨릭신 문학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가 논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성립되려면 그런 부딪히는 두 개의 세력 내지 그 촉발되는 계기로 인한 어떤 다른 논자들의 참여, 그래서 중심으로 어떤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주고받음에 대한 구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강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대결적인 상황이 더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석사 논문을 임화로 썼고 개인적으로 임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임화나 카프 문인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문학을 한 사람은 정말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문학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같은 것이 이 논문에 담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임화도 그렇고 가톨릭신 문학 논쟁에 참여한 논자들의 텍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정지용이나 윤영중 신부님이나 이동구의 노력이 제 주관이 개입되어서 평가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제대로 된 문학사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드러내고 학문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잘 완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확실하게 뭐 그랬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 스스로의 반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자체는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끝내고 나서 손을 탁탁 털고 나와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던져놨으니 앞으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가톨릭 시인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양적인 산수시의 세계로 단절적으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시인의 생애가 뚝뚝 끊어져서 이 시기에는 이 시를 창작하고 그 다음 시기에는 다음 시 세계로 넘어가고 이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정지용이 어떤 카톨리시즘 시를 썼던 종교시 시기가 있고 그 나머지 시기에는 그러면 가톨릭적인 시를 창작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도 그 시기를 나눴던 것은 제가 나눈 시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연구에서 나누는 시기, 즉 가톨리시즘 시를 창작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넘어서서 동양적인 산수시로 나아갔다고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서술을 하다 보니 그것이 제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적인 산수시라고 명명을 다른 연구자들이 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저는 가톨리시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역시도 제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이 조금 섞여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정지용의 그 위상을 복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저는 같은 범주에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논쟁 중심으로 봐서 저는 정지용의 작품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톨리시즘 문학 논쟁사 측면에서 보면 정지용이 받았던 압박감은 사실 굉장했을 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당대 정지용은 정말 최고의 시인이었고 그 당시에도 정지용의 에피고넨이라고 해서 정지용을 따르고자 하는, 비슷하게 쓰고자 하는 아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을 정도로 정지용은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인데 가톨리시즘 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문단에서의 평가도 뭐 시인 누구누구, 시인 누구누구, 그리고 가톨릭 교도 정지용 씨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평가도 받았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까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지용이 특정한 시기에 가톨릭에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동양적인 한수시로 세계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연결 그리고 제대로 된 의미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결이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비로봉이라는 시로 본 건데요. 지금까지 그 시를 가톨릭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 계신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이 보면 이거는 가톨릭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문학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논문에서 그럴 가능성, 가톨릭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연결에 대한 그 시기적인 연결에 대한 어떤 계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량을 이렇게 짧게 여기 소개하다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 논문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하신 부분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독독본의 그 방직어가 과연 그 정지용인가에 대한 의문인데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아봤는데 정지용이다라고 정말 100%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 방직어 1 경우 방직어가 누구냐? 정지용인가? 홍용호 신부님인가?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제3자인가? 근데 가톨릭 연구의 필자들은 대부분이 그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잡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톨릭 관계자였습니다. 그러면 홍용호 신부님일 가능성도 있는데 홍용호 신부님은 가톨릭 연구에도 그렇고 다른 글에도 그렇고 홍용호 내지 홍신부, 홍주교 이 세 가지를 썼습니다. 방직어라고 쓴 것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러면 정지용의 경우에는 방직어라고 한글로 쓴 방직어라고 하는 세례명을 쓴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뭐였냐면 별지에 가톨릭 산하의 별지에 성부활주일이라는 시를 발표할 때 유일하게 방직어라고 하는 한글 필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직어라는 걸 본인이 쓴 적이 없으면 가능성이 낮아지겠지만 정지용 스스로 방직어라고 하는 필명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그리고 가톨릭 사제 인명론까지 뒤졌는데요. 당시 프란치스코 세례명을 가진 신부님이 3분 계셨습니다. 다 가능성이 거의 낮았고 그래서 신부 중에 방직어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논문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종의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지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소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제가 갖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제 예비자 교리 해주셨던 지도 신부님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 수녀님께 이 논문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 외로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마가 왜 이렇게 가톨리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피토하면서 논쟁을 벌이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 세 분, 정지용, 윤영중, 이동구 이 세 분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바쳐서 가톨리시즘 문화 그리고 당시의 가톨릭 신앙의 활동에 진심이었는가, 얼마나 생애를 바쳤는가라고 하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그 먼지 속에 어두운 구석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이것을 발견해서 세상 밖으로 꺼내서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은 하긴 했지만 정말 이 자체가 기도라는 생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김인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많은 후속 연구 그리고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제가 던진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하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제 그 소감이랄까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우선은 지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선생님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주셔야 대해서 됩니다. 이 정도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청중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채팅창에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도진우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요청을 하셔서요. 일단 도진우 선생님 짧게 질문하시고 선생님 또한 또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뭐 답변 한꺼번에 하셔도 좋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 발표자께서 가보셨겠지만 교토에 그 정중히 다녔던 성당이 아직 있고 또 정지용 교토관계 성당관계 서류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아마 이마가 이렇게 가톨릭 문학에 관심을 두면 가톨릭 자체보다는 정지용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했지 않나. 경쟁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선생님 발표에 약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역시 가톨릭 작가적 표일성을 초연히 실력 발동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가톨릭 문학의 특징으로 이걸 아까 해석은 뭐 꿋꿋하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전곡을 찌르지 못한 게 아닌가. 여기서 표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이런 거하고 달리 현실 넘어 그 현실에 종교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요. 현실에 구애되지 넘어서는 그러한 가톨릭 문학적, 종교 문학적인 특징, 영혼을 노래하고 이러한 특징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말을 어디에 비교를 하냐면 소반달족의 모험이라고 비유를 해요. 반달족이라는 게 바로 그 로마 문명을 파괴한 쪽이죠. 당시 사회주의 그 앞에는 또 소비에트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사회주의 문학에 흔히 하는 비판인데 지령적인 문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당이나 이런 데서 교실을 받아서 오는 카프 문학의 일반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당에 구애되지 않고 또 현실 안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문학을 가톨릭의 작가적인 표일성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것은 꿋꿋하다 이런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 늦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답변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표일성이라는 말은 그 선생님께서 방금 질문해 주신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쟁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쟁에 참여해서 사상적으로 반박을 주고받는 대신에 정말 가톨릭 작가로서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 작가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처럼 읽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지용의 그 작품 활동이나 번역 활동을 이 범주에 넣어서 풀이를 한 것이고요. 지금 반달족과 대별되는 관점에서 가톨릭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더 뛰어남이나 우월함이나 이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정지용은 가톨릭 신자지만 김기림은 프로테스탄트 신자여서 모더니즘과 가톨리즘 별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분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김기림은 가톨리즘 문화 논쟁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가톨리시즘을 옹호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의 신자인가를 넘어서서 가톨리시즘 자체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김기림도 제 논문의 일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가톨리시즘은 별개지만 당시의 문단에서는 그 모더니즘 문학에 종사하는 문인들을 다 이렇게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비판을 했거든요. 그 비판을 하던 논지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문학에서 현실에 관심보다는 어떤 이상이나 어떤 초월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든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문학 내부에 침잠했다든지 그리고 미래적인 대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를 회귀하려는 어떤 성향을 가진다든지 또 뿌띠 부르주아적인 성향을 가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문학에서 비판하던 것은 가톨리시즘 문학 작가들이 모더니즘 문학 작가들의 일부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들이 보기에 부정적인 측면의 성향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더니즘과 가톨리시즘을 연관지어서 보았던 것이고요. 별개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 따로 제가 답변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도 쓰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한국 문학사에서 가톨릭 문학 텍스트라고 규정될 만한 작품으로 범주할 작품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연구자나 창작자가 아닌 독자 저 개인으로서의 견해를 물어보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그 카톨릭 시들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은 구상시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성과 작품성이라고 하는 두 어떤 그 요소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높아지면 작품성이 내려간다고 일반적으로 보고요. 문학성이 뛰어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 메시지는 약화된다고 봅니다. 이 사이에서 가장 그래도 뛰어난 문학성을 갖췄던 사람이 저는 정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범주할 작품이 있다라고 보고 제 향후의 어떤 연구 주제는 이 계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지용 이후에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신자라고 해서 꼭 가톨리시즘 시를 쓴 것이 아니고 비신자라고 해서 가톨리시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시를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경계를 넘어서 가톨리시즘 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계보를 이어나가고 그것에 대해 제가 연구를 하는 것도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좀 미흡하긴 하지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로서 두 가지 질문만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두 가지 답변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규성 신부님께서 채팅방에 질문을 주셨어요. 이 채팅방은 선생님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박경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동구가 해외문학 번역을 여럿 하셨는데 독일어, 프랑스어에도 능숙하셨는지 아니면 일본어에서 중역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지용의 경우에는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당시에 박사 논문을 영어로 썼거든요. 짧은 박사 논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지용의 번역은 이력이 아닌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동구의 경우에는
확실하진 않은데 이동구는 영문과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영문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갔으니까 1어에도 능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이 영역보다는 이력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가톨릭 청년의 번역들이 실려 있는데 일본의 그 제목, 책 제목 그것을 번역했다라고 스스로 밝힌 적도 있고 영문을 직접 번역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력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김규성 신부님 질문. 네네. 네. 그 장면 박사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네네. 저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장면 박사가 가톨릭 운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 가톨릭 청년에 일단 참여했다라고 할 때 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시는 정지용이 맡았고 평론이나 소설이나 이런 쪽은 이동구가 맡았고 그 외에 사상적인 측면에 대해서 철학이나 이런 측면을 장면 박사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그렇고 그 사회사적이나 가톨릭 운동사적으로는 제가 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뭐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좀 마치고요. 네, 우리 저한테도 무슨 시상식- 질문이 있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는데요. 선생님, 사회자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다 말씀 주셔가지고 선생님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조 신부님의 말씀 듣고 이번 207회 연구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른 것 같은데요. 실은 강은진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민수 선생님도 그렇고 나중에 뭐 특강 형식으로 한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소 이민수 선생님은 올해 희년 자료집 제38대 연구부가 다 함께 고생해서 좋은 자료집으로 개정했지만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 자료집보다 초판본보다 한 100페이지가 더 늘어난 것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잘 정리해서 더 필요한 자료들 더 넣어가지고 더 좋은 자료집으로 완성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은진 선생님은 진짜 정말 말하자면 문학사, 한국 가톨릭 문학사 안에서 너무 사람이 없고 연구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문제를 던지시고 이제 이러한 돌 던짐에 의해서 파문으로 시작돼서 새롭게 연구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윤유병 신부님 은하 그렇게 아름다운 박해 시대 때 베티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은하 소설이 중간에 이제 납북되시면서 끊긴 것처럼 그 아름다운 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연구자들 가톨릭 문학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고 나중에 좀 강연 연구소에 특강 같은 것을 좀 미리 청해 드립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하고 두 분 토론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이렇게 좋은 주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송 일단 바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3월에 있을 제208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연구 발표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약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